안녕하세요. 지혜를 1cm 높이는 시간 히터북 시작하겠습니다. 모모입니다. 따쥐입니다. 네, 안녕. 오늘 책은 우리 따지님께서 네, 최근에 야심차게 들고 나오셨죠? 야심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어쩌다 보게 되어서 책 이름은 슈퍼 모멘텀입니다. 네. 어떤 책이죠? 예, SK 하이닉스에 관한 책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나온 책은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최근 뭐 증시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이게 뭐 맞아요. 어떻게 변동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6천까지 뚫고 올라가는 와중에 가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랬죠. 예. 그 많은 이들을 굉장히 울고 웃게 만들었던 주식이 바로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나 한 주 없어 이러면서 울던 애들도 그렇죠. 많고 투자자도 많고 아니면 이걸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이런 주식이 없었죠. 효자 같은. 근데 어쨌거나 이 SK 하이닉스에 관한 책인데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 그동안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관한 책은 조금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좀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지점이 있기도 하고 사실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컸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정경유착 그다음에 각종 뭐 승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누가 성장의 견인차이자 뭔가 적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반기업 정서가 좀 강하게 있죠. 깔려 그래서 있었죠. 좀 네. 두 가지가 모두가 이제 섞여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을 보면 뭐 그냥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해외를 보면 이렇게 제조업 기반으로 이런 대기업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뭐 미국은 당연히 이제 산업적으로 강하고 가장 뭐 기술적으로 발달돼 있고 뭐 중국 뭐 말할 건 없지만 이 G2를 빼고는 일본, 우리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이 한때 뭐 그랬는데 지금 약간 이발 빠진 호랑이 느낌이고 그래서 정말 되게 뛰어난 기업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조금 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생각해봤더니 해외의 어떤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책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던가 뭐 일본의 어떤 경영자들이라던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공했는지 이거를 드러내놓고 쓰면 뭐랄까 막 친기업 뭐랄까 뭐 받고 썼냐 뭐 받고 썼다는 느낌이 강하게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그렇죠. 했어요. 홍보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기업 홍보.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책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책이나 그런 뭐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 책이 대놓고 그렇게 나왔다는 점에서 좀 관심이 갖고 사실은 저는 뭐 주식 때문에 관심 있게 받긴 했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주주로서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내가 주식을 가지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도대체 SK 하이닉스 어떻게 했길래 회사가 이렇게 컸나?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읽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쓴 책인데 좀 처음에 봤을 때는 뭐 기업의 무슨 그 홍보성 책 같은 느낌 그런 측면도 많이 있긴 해서 뭐가 재밌을까 싶은데 기업사라는 게 뭐 얼마나 재미있겠어. 회사 사사 아니야? 막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의 사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이게 뭐가 재밌겠어 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좀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측면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워낙에 부침이 강했던 기업이라 네. 그 그래서 서사가 있죠. 네, 맞아요. 그 점이 조금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음. 조금 소개를 먼저 이제 해드리면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너무 이게 뭐 잘 나가는 기업이긴 한데 1년에 뭐 100조를 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과거는 그렇게 그러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처음에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의 태동은 현대전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현대그룹의 이제 이 전자 계열사였는데 그때 1999년 뭐 IT 그러니까 그 전에 외환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닷컴 버블을 겪으면서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현대전자는 그 중에서도 좀 경쟁력이 약해가지고 현대그룹에서 게다가 현대가 왕자의 난까지 겪으면서 그룹 자체가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현대전자가 부도 위기를 맞아서 2001년에 그룹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래서 매물로 나와요. 채권단들이 이제 그래 알았어. 너 그럼 빚 갚지 마. 하면서 빚은 그 회사의 주인이 거의 채권단 은행이 되고 대신 이것저것 빚 탕감해주면서 이제 회사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2001년에 마이크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이크론의 매각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마이크론이 거의 살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사회에서 이 결정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래서 왜 거의 살 뻔했는데 이사회가 뒤집은 이유는 이 기업을 해외에 넘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이제 노조도 반대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뒤집었는데 이때의 이 결정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회사 2개를 세계의 반도체 회사가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3개가 있는데 메인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3개로 이제 재편이 되는데 그 중에 이 2개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된 게 이때 이 이사회에서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너무 그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회사를 결국 마이크론에 팔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그 회사를 그 되게 장기간 이제 채권단이 갖고 있게 돼요. 이때가 정말 그때는 이름이 하이닉스로 바뀌었는데 하이닉스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겪고 나서 그다음에 SK로 넘어가게 SK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워낙 힘들게 회사를 끌고 나갔던 시기여서 뭐 여기 이 책에 보면 그런 일화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회사 급식에 반찬 하나 빼고 전구 하나 빼고 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 절감 때문에 왜냐면 채권단 은행이 회사의 주인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비용 절감과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완전 짠물도 마른 수건도 쥐어 짜면서 그렇게 회사를 꾸려가기 때문에 웬만한 인력들은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독하게 살아남은 거죠. 독하게 살아남아가지고 2008년부터 이제 매각 시도를 하게 되는데 SK 그룹에서 실제 인수한 거는 이제 2012년이 넘는데 2008년에 처음 이제 매각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한번 우선협상 대상자로 효성그룹이 그때 처음에 선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 그때 넘어갔으면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효성 하이닉스가 됐었겠죠. 근데 효성 하이닉스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이 효성가가 MB의 사돈가라는 이유 때문에 뭐 워낙 이제 그 도마에 오르면서 효성이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은 제 생각에는 2009년에 포기한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효성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포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차례 매각을 그해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2010년, 11년 그때 이제 SK 최대원 회장이 인수하겠다라고 나서서 인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항상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수할 때 돈이 많이 들고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게 많이 드는 산업인 거예요. 되게 많이 계속 들죠. 되게 많이 조 단위로. 그다음에 돈을 벌기도 조 단위로 벌지만 들기도 조 단위로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삐끗하면 바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의 역사, 제 생각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역사는 수많은 기업들이 골로 가고 새 회사로 살아남게 된 이 삼각 구조로 재편된 그 역사인데, 사실은 그때 SK 하이닉스도 사실 매몰로 나왔을 때 선뜻 나서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저기다 돈을 얼마나 더 넣어야 되나, 잠깐 좋다가도 그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는 이 D램이라는 분야는, 메모리 분야는, 여기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SK 하이닉스의 D램을 쓰나 삼성전자의 D램을 쓰나 마이크론의 D램을 쓰나 뭐 이 집에서 산 쌀이나 저 집에서 산 그렇죠. 쌀과 똑같은 것처럼 같은 부품이죠. 그냥. 그냥 똑같은 부품인 거예요. 여기 두바이에서 뭐 UAE에서 산 원유나 사우디에서 산 원유나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만 공급이 많아져도 그 D램 가격이 폭락하고 회사들은 적자로 바로 빠져들고.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진화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선뜻 나서질 않았는데, 그때 뭐 SK 하이닉스로서는 기존에 이제 두 번의 큰 빅딜을 해서 기업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80년대에 유공을 인수했고, 그렇죠. 90년대에 통신사를 인수하면서 SK그룹이 그렇게 양날개를 달았는데, 그 두 부분만 해도 통신과 정유는 내수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장성이 그렇게 큰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장성을 뭘 하나 더 갖춰야겠다. 왜냐하면 통신과 정유에서는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좀 더 한번 벌 때 세게 벌 수 있는 애를 한번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최태원 회장이 그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인수 스토리는 여기까지고, 이제 그 이후가 중요한데, 사실 그때 인수할 때 아마 SK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10몇 조 정도 됐다고 해요. 네. 예. 근데 지금 6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기준 한 600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30배도 넘게 큰 거예요. 근데 그 인수했던 게 2012년 11년 이때니까 뭐 10몇 년 만에 그만큼 기업을 정말 괄목할 만한 예, 성장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 그 기업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한 기업이 아닌가 맞아요. 싶은데,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이제 아는 분이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네네. 정말 너무 괴로워했어. 그때 현대전자? 아니 그냥 하이닉스 시절에. 저스트 하이닉스 시절에 네. 정말 팔고 싶어도 동전주.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주가가 한때 제일 그때만 해도 1,200원, 1,300원이 보통이어서 담배값도 마도 못하다 하고, 실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125원인가? 네, 135원, 135원. 135원인가까지 떨어졌었대요. 그래서 135원대 샀으면 지금 그렇죠. 뭐 80만 원 이상 하니까. 뭐 그런 사람이 정도로. 과연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가의 측면에서만 이제 많이 기업을 그렇죠, 알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하이닉스가 성장하게 된 비결이 뭐냐? 이제 그거를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뭐니 해도 제 생각에는 기술 리더십인 것 같아요. 기술자들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인수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는 뭐 좋게 말하면 되게 우리는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최태원 회장님의 뭐 해안이다, 뭐 아니다라고, 제가 저 SK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주주잖아요. 네네. 잘 되시기를 바라는데, 어쨌거나 근데 뭐 어떻게 말하면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모르잖아요.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술자를 안 치는 게 매우 당연한 선택인 그렇죠. 거거든요. 합리적인 사실은. 선택이죠, 예. 사실. 뭐 누구나 그렇게 했을 법도 한 일이긴 한데, 그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기술자들을 계속해서 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린 거예요. 거기서 뭐
처음부터 거기 하이닉스에 처음 입사해서 계속해서 그 엔지니어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뭐 유명한 뭐 누구를 데리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사장으로 앉히면서 기술 중심의 경영을 했는데 그게 왜 중요했느냐라면 이 지금의 하이닉스를 있게 한 게 HBM이라는 그 그렇죠. 메모리 칩인 거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HBM에 대해서 약간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HBM이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D램 반도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용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끄면 바로 꺼지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 대신 굉장히 빠르게 구동되는 컴퓨터를 켜는 동안에는 굉장히 빠르게 구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D램을 설계할 때 D램의 기술 경쟁을 서로 할 때는 예전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뭐 5나노, 3나노 막 이러면서 그 나노 수가 점점 그랬었죠. 예, 줄어드는 그 선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반도체 칩의 이 작은 회로도를 그리는 거지. 굉장히 얇은 회로도를 그리는 건데 그 회로를 더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은 연산이 가능한데 그 회로를 같은 공간에 더 많이 그려 넣으려면 그 선폭이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삼성전자는 그 경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그 경쟁은 이미 이제 어느 순간 많이 진행이 됐고 대부분 그 선폭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였는데 아무리 해도 이 같은 널판지 안에 그걸 많이 그릴 수가 없는 거여서 하이닉스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회사가 알고 있었다 그래요. 더 이상 이 널판지로 넓히는 건 안 된다. 널판지를 층층이 쌓아야 된다. 적층 방식으로.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술의 방향이었는데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수조 원대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거를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CEO, 거기에 리스크에 베팅할 수 있는 CEO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HBM이라는 그 적층식으로 해서 D램 반도체를 쌓아가지고 그 판을 쌓아가지고 D램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적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벌어가지고 여기다 때려 넣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 삼성전자는 왜 여기에 뒤쳐졌느냐? 삼성전자의 실제적인 그 경영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분은 재무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적자가 나는 이 HBM의 기술 투자를 굉장히 게을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처졌고 그런데 갑자기 AI 붐이 불면서 HBM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뒤늦게 삼성전자가 뛰어들려고 하니까 지금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SK 하이닉스가 이 HBM을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메모리에서 1등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그만큼 HBM이 비싸기 때문에.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SK 하이닉스가 그럼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정말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CEO. 그다음에 여기에 투자를 용인해준 뭐 그렇죠. 그거는 오너십. 사실 오너십의 결단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이죠. 이게 하이닉스처럼 이제 위태로운 회사를 인수를 하면 사실은 빨리 얘네를 흑자로 돌려야겠다 해서 재무통을 안 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는 어쨌거나 뭐 대단한 결정을 한 것이었고 그 점이 이제 좀 가장 그렇죠. 제 생각에 오늘의 하이닉스를 있게 한 이 100만 닉스를 있게 한 한때 이 핵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왔을 때 결국은 준비가 돼 있었다. 하이닉스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보니까는 최태원 회장 그 인터뷰한 메모 같은 게 나와 있던데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좀 인상적이었어. 우리는 그냥 해픈 투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길목에 자기네 이제 하이닉스는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뭐 우리가 뭐 어쩌고 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연의 산물인 것처럼 좀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던데 결국은 그 우연이 가능케 한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오랜 그렇죠. 기술 투자와 인내, 인고의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기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정을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예, 최 회장님도 그 한때 좀 그 점에 상당히 의지하셔가지고 옥고도 한번 치르셨던 그런 그렇죠. 아픔이 있을. 그러면은 점쟁이가 계속 가라고 고사인을 낸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어떤 기업이 되게 큰 점프업을 한다.
어떤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사적 흐름이 되게 산업적 흐름이 맞아야 되는, 맞아떨어져야 맞아 되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아무리 그렇죠. 기술이 예. 좋고 뭐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표정 무엇이죠? 안티인가요? 자, 정치적 그런 얘기는 거,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그 시대 흐름에 그렇죠. 맞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SK 하이닉스 역시도 그 AI라는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 해픈 투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혹시 그리고 이제 네. 그러니까는 모든 게 약간 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 그 음.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등장과 뭐 여러 챗 가지가 GPT라는 챗 등장과 GPT의 등장과 예.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주의 기운이 몰렸다라고 해야 되나?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그거를 운이로만 할 수가 없는 그 운이 펼쳐지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그 고난과 노력을 이 책은 이제 담고 네. 있다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이 책을 쓰는 그 자료는 아까 뭐 좀 전에 모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 한 10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다 그러고요. 한 2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전현직 임원들 뭐를 이제 인터뷰한 거를 그렇죠. 토대로 그동안에 이제 그 하이닉스 음, 스토리를 쓴 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생한 좀 일화들이 재미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그 하이닉스 관계자 쪽에서는 용조 첨가가 안 되게 해달라, 음. 있는 그대로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쓰다 보면 스토리라는 어쩔 게 수 예, 없이 그렇죠. 필연으로 그냥 음. 거의 그냥 용비어 첨가 같은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고 사실 이게 이제 좀 더 뭔가 객관적인 그런 그 서사가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이닉스의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기업이 문제점은 사실 별로 없어. 이 이 책에는 책에서는 네네 이 그렇죠 책에는 그렇죠. 문제점 HBM2가 좀 음. 망해서 힘들었다 어, 하지만 결국은 그게 또 뭔가 반석이 돼가지고 맞아. 오늘날에 그게 있다 이런 음. 식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뭔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음. 이게 왜냐하면은 회사에 몸담고 있고 실명으로 인터뷰하고 그러면은 나쁜 얘기 누가 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했지만 아까 모모님이래 따주님이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기업의 어떤 서사에 대해서 쓴 책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그 출발점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책이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약간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일화들 이런 게 되게 재미있는데 저는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최태원 회장이 처음 이제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면서 사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기업에 그때 이제 10년 동안 독하게 남아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 기름집하고 전화 가게 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런 딥한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최태원 회장이 100명의 임원들을 네네. 다 1대1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최소 1시간씩 해가지고 100시간 이상 이제 면담을 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하이닉스가 상태가 안 좋을 때였으니까 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 뭐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 얘기를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회사도 파악하고 그렇죠. 제 생각엔 사람을 많이 파악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임원도 파악했지만 그 임원의 쟤 어때? 그치. 그 임원의 입을 통해서 다른 그 많은 정보가 인력들을 오갔겠죠. 파악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 하나는 최태원 회장이 그 하이닉스 화장실에 네네. 가서 좀 독하게라는 웃겼어요, 그거. 그런 게 붙어 있었다고 해서 회장님 가실 거 알고 붙여놨나? 막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기도 하고 음. 그게 아니었더라도 아니 화장실에까지 저런 거를 굳이 붙여야 돼? 좀 잠시 휴식하는 공간이 되면 안 되나? 라는 되게 아니란 생각도 저는 좀 해봤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그 간의 스토리 이런 것도 재미있게 읽었고 그다음에 저는 AMD랑 엔비디아랑 이제 협력하게 된 그런 네네.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그 HBM 기술에 대한 설명도 좀 최대한 쉽게 많이 써놓으신 것 맞아요. 같아서 네네. 아주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막 다루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읽기가 나쁘지 일반 않았습니다. 사람
있기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이닉스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할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한번 관심 가질 만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모모님이 얘기하셨는데 SK 하이닉스의 문제점 뭐 이런 거는 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HBM 메모리 반도체 하나로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좀 외발 자전거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외발 그러니까 하나 단발 엔진 같은 외날개. 예. 그래서 좀 이제 추후 지금 근데 만으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지금 그렇죠.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이제 추후의 어떤 성장을 위한 지금 최태원 게 회장님은 필요하지 않을까. 시총 2천조를 목표로 하겠다는 야심찬 발언을 하셨던데 저는 뭐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십 년 걸리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사실. 네, 수십 맞아요. 년이라고 하기는 2000조? 지금 갑자기 그러네. 너무 빨리 지금 주가 한 100만 원 정도 갔을 때 시총 한 700? 그 정도는 그 정도 됐겠죠. 가지 않았나요? 지금 80만 원인데 600조면은 700조가 그러니까 넘겠죠. 사실 뭐 1000조, 2000조 얘기를 하셨는데 1000조는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AI 이쪽은 워낙 빠르게 돌아가는 동네다 보니 그리고 삼성도 지금 많이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잠시 방심하면 또 이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화이팅을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주주로서. 부럽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1인입니다. 그런 저의 사랑을 담아 한번 책을 근데,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류의 기업 뭐 경영서 이런 거는 잘 읽지는 않는데 워낙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기업이고 뭐 모두가 알잖아요. 하이닉스 잘 나가는 거는. 근데 되게 단편적인 정보만 이제 계속 보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성공 서사를 딱 보니까 되게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재미를 굳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찾았어요. 힘들었어요.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는 취향. 그러니까 어쩔 것이.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더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이닉스 홍보? 네. 화이팅을 외칩니다. 화이팅을 외치니까. 네, 뭐 홍보라기보다는 네, 주가 화이팅. 네. 저는 뭐 주주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화이팅 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히터북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알차고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